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21대 총선을 집중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의 막바지 총력 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의 얘기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선거 판세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아직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며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어보고 있지만 여전히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역시 얼핏 보면 유리한 듯하지만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내다 본다면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도 탈원전도 반기업 친노조 정책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253곳 지역구 어느 하나 아쉽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수도권의 성패가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다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요, 이해찬 대표가 121석 수도권 이해찬 대표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 92석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과반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민주당의 수도권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85석이었나요? 네. 예. 민주당이 그렇게 얻었죠. 122석이었는데 예. 지금 한 석이 줄었죠. 그때 이제 85대 32였는데 수도권에서 민주당 대 새누리당이. 네. 근데 그때와는 양상이 많이 다르죠. 또 호남에서 지난 선거에는 뭐 민주당이 거의 이제 국민의당에게 의석을 다 뺏겼으니까 3석밖에 못 얻었어요. 28석에서. 그 대신 부울경에서 8석 얻었고, 네. 대구에서 1석에서 영남에서 9석 얻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호남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까지 합쳐서 9석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리고 호남이나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이 지난 선거 때도 호남, 충청은 거의 뭐 비슷하게 갖고, 예. 강원은 이제 새누리당이 압도적이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데 90석 얻으면 뭐 거의 과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많이 얻는다는 얘기인데 대체로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왔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공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만약 92석 정도 얻는다면은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얻는 거라서 그렇죠. 그럼 예. 완전히 기울어진다는 선거인데 그렇게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 때문에 92석까지 얻는 건 좀 어렵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선거에서 35석 수도권에서 얻었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위기감들 많이 나오고 개헌 저지선 확보도 전체적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엄살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좀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여의도 연구원의 주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 4석, 경기도에서 6석, 가장 확실한 곳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전반적으로 판세를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85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남 TK, PK가 65석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대략 한 뭐 10석만 잃어도 한 55석을 얻는데 85석이면은 영남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30석만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만 보면 통합당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180석 얘기했었잖아요. 범진보 세력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괜히 허언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언론사의 여론조사,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엄살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제발 저희 좀 도와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 해도 서울 6석이라는 거는 예. 서울 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강남 3구가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수치가 근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한 거 자체 분석을 보면은 서울에서 뭐 열세라고 하는 경합 열세 이 지역에 9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석, 9석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여론조사상 보면은 수도권, 경기도 이런 데서 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 이번 뭐 민주당과 통합당 거대 양당의 기싸움에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 뭐 이런 정당들이 그야말로 소수 정당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총선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뭐 국토종주 끝내고 광화문에서 선언을 한다고 하고 민생당 뭐 호남 쪽에서 기대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정의당도 진보 정당의 어떤 살려달라 다시 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선거가 쭉 진행돼 오면서 항상 했던 얘기들입니다. 네. 양대 거대 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적대적 공세를 강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선거에 관련된 예측이 많이 틀리거든요. 지난 선거 때도 저는 예측이 틀렸어요.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았어요. 예. 어쨌든 이기긴 근데 뭐 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석 차이였지만 차이가 졌단 나죠.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한다는 게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면 제 반대로 해석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이길 것 같아요. 제 일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뭐 전체적으로 그건 뭐 특별한 논거는 아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나 한국당에게 불리한 변수들이 많이 잠복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가 우리 장 소장 말씀처럼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타났었으니까 며칠 네. 전까지.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뭐 예측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박빙에 있는 경우에는 야당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지난 선거 같은 경우. 그래서 따라서 지금 말씀처럼 6석밖에 안 얻는다 서울이.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양대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들이 특히 국민의당은 지역구도 못 냈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반적인 전망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민생당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호는 3번인데 네.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례대표제 수혜를 좀 보려 했던 건데 역설적으로 가장 그 수혜를 못 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그건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고 또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 제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귀착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럼 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네. 양대 거대 정당이 알맞게 보수와 진보가 보완한다면 양당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양당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봐도 뭐 막말, 혐오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입니다. 네.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 만들면서 한참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가 막판에는 또 약간 살아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점차 이제 올라가는 예. 추세죠. 처음에는 거의 5% 이하였다가 지금은 10% 이하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한 석이 될까 그것도 이제 걱정이에요. 본인 심상정 대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네. 문명순 후보라는 그런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표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삼자 구도라서 힘들고 여영국 후보가 나오는 창원 성산도 지금 삼자 구도라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못 얻는다면 결국엔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번 16년도에는 7% 얻어가지고 4석을 얻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거의 10%는 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당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예. 이전에는 뭐 28석이나 얻었지만 지금 뭐 그런 것은 불가능한 35석이죠.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10% 내외의 그런 어쩜 좀 득표율을 얻을 것 같은데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존립 자체를 좀 걱정해야 될 정도가 아니냐.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3%를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을 잃어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스타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을 보고 좀 찍어줘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 김정하 대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두 분께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간에 단독 과반이 위성 정당의 의석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 쪽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범진보라고 얘기하는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예.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민당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과반이. 근데 그렇지 않고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다면 글쎄요 과반을 넘을 수 있을까? 좀 안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이제 전망을 합쳐서, 이제 레인지를 넓게 해야지 남한테 비판을 안 받으니까. 네. 이럴 때는요 선거 바로 전날이라서 네. 그 180석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180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 소장- 범진보라 하더라도. 예.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합쳐서 한 145석 내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열린민주당 합쳐서 145개 정도. 근데 열린민주당을 빼면 좀 미래통합당이 145,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합쳐서 한 137 정도로 해서 저는 통합당이 네. 일당이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장 소장님의 전망은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여론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유추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제작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만약에 여권이 제1당이 안 됐다 그러면 분기점이 있어요. 9일, 10일, 12일. 저는 이렇게 봐요. 9일하고 12일에 9일에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과반 압승, 이미 과반 압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10일 날은요.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10일, 11일이 사전투표였습니다. 상당히 사전투표가 높았죠. 저는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분산투표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여당을 지지하든 아마 야당을 지지하든 어떤 분노한 분들이 나와서 좀 투표를 했다. 내가 저기 4월 15일 날 투표를 못 하는데 무조건 가서 투표해야 돼라고 하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거랑 4월 12일에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재난 긴급 자금 네. 광진을 해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재난 긴급 자금 국민 여러분께 다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예.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상당히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여당을 좀 심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변수가 막말이라는 변수가 여야 다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변수를 막말 사례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차명진 후보의 막말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이 결국은 뭐 후보 제명까지도 이어갔고 그 여파가 사전 투표나 아니면 이후에 내일 투표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단언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차명지 후보의 막말은 그 막말 수준이 아니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예. 그런 말 하는 분은 우리 정치가 자꾸만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말이 아주 번져가지고 바이러스처럼 그야말로 번져서 막말하고 이러면서 자꾸 노이즈 마케팅하고 또 공천받고 예.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막말 정도가 아니라 퇴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장 소장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서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네. 정치권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실수가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건 저도 잘한 발언이 아니에요. 고민정 후보가 되면 이건 말 실수를 한 거죠. 이건 말 실수예요, 진짜. 예. 이런 맥락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상대는 그렇게 들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 막말이나 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 그리고 이런 저마저 흐름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각인될 수 있어요. 역시 세월호 관련이라든지 세월호나 이런 것도 이것도 다른 거예요. 세월호라는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그 엄청난 메시지 그걸 잘못 알은 거예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전 그래서
양쪽에 다 그런 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결정적인 거는 야당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이 정부를 심판하러 다 많이 나왔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전 투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자신의 느낌일 뿐인 건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양대 거대 정당의 이 투표가 과열되면서 많이 이 정치적인 활성화됐다. 영어로 액티베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조금씩 잡혀가는 기미를 보이면서 오히려 그게 역으로 이게 골짜기 깊으면 산이 높다고 말이죠. 주식 용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분들이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사전 투표가 높다는 게 이게 이 정부를 심판으로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오히려 저는 이번 선거 전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거 나왔던 이거 민주당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게 아전인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런 거를 함부로 높으니까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레인지를 넓게 잡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왜 투표율이 높았는지에 대한 두 분 전망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이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네. 알게 될 것 같고 막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 제명을 했지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당연하죠. 그 차명진 후보의 말은요, 입에 담아서도 안 돼요. 그거는 공직 후보자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저런 분은. 세월호는요,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픈 상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요, 우리가 추모하고 상처를 보듬고 그래야 될 문제지, 정치적으로 내 유불리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세월호를 이용한다? 이것은요, 앞으로 정치권이 정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차명진 후보, 김대호 후보, 정말 말실수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제명도 취하고 사과도 하고.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막 그 통합당을 쓰레기 정당이라고 하거나 황교안 대표를 애마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통합당의 조치가 그래도 예.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 두 세력 간의 막말이 다른 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막말은요, 통합당을 향해 있어요. 통합당은 쓰레기 정당이다. 예. 황교안 대표는 애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인사와 통합당을 향해 있고 지금 통합당의 막말은 국민들과 유권자와 이런 분들을 향해 있어요. 3040 세대, 세월호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참 선거 전략상 어디가 이제 좀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 좀 불거진 네. 여당에서 몇몇 후보자들 이야기도 해보고 네. 싶은데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오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게 문제가 됐고 또 김한규 후보도 선거 캠프의 오픈 채팅방에서 네. 뭔가 관계자가 올린 글이 문제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서는 뭔가 해명이 됐고 대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정말 김남국 그거를 녹취록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듣는 거랑은 너무나 또 차이가 크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제보자의 부인의 사진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신체 비하하고 낄낄대고 막 놀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게 녹취록 보는 거랑은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조치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이 과연 집권 여당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거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도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나 입장을 밝힌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명진 후보처럼 본인이 방송이고 변호사고 그냥 지인들끼리 모여서 팟캐스트 한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국민과 주민의 심판을 받는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해서 국민들이 꾸짖으면 당연히 이분은 사퇴를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네, 민주당의 두 젊은 정치 신인 후보자의 말 실수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후보는 저는 거의 사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행자가 3명 나오잖아요. 예. 본인도 진행자 중에 1명이고 그리고 직접 그런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N번방이라는 것도 지금 거기에 돈을 직접 내고 들어가는 거기에 비교할 계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되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성적인 비하 발언 같은 거 아니에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그러한 프로였어요, 그게 거의. 뭐 그렇게 예.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 프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 프로 자체가 팟캐스트 성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지난 일이었고 뭐 별거 아닌 식으로 해석이 돼서 좋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런 이슈도 대단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를 예. 들었잖아요. 뭐 저는 뭐 예. 어느 정당 이런 입장을 떠나서 좀 아주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 예. 부분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가 이제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총선에는 여야의 잠룡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지역구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딱 한 곳만 꼽아라. 이 지역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대권과 대부분은 대권과 연관돼 있는 부분, 여야의 현재 대권 지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맞붙지 않습니까? 종로라는 지역의 상징성과 두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어떤 이름값 이런 예. 것들 자체가 관심을 모으고 흥미를 끌기에 상당히 최고의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종로 뭐 당연하죠. 뭐 종로를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그야말로 지금 선거 얼마 안 남겨두고 이거야말로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이나 황교안 후보 두 분 다 그 진영 내에서 상당한 입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물론 선거에 낙선했다고 해가지고 뭐 대선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두 사람 다 이낙연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그야말로 제로섬이에요. 이거 양대 진영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 진보정에서는 지지율 1위로 나오고 있고 예. 황교안 후보는 또 이 보수에서 1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야말로 권권일척의 단순한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게 대구입니다. 저기 그 김부겸 후보. 수성갑이요. 수성갑이잖아요. 김부겸 후보하고 이제 주호영 후보인데 또 대선 얘기 직접 꺼냈어요 본인이. 예. 이번에 그 이미 두 후보 다 꺼내지 꺼냈어요. 않았습니까? 김부겸 후보가 꺼내니까 주호영 후보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선거 때처럼 또 살아 돌아오느냐. 김부겸 후보도 만약에 총선 승리한다면 이번에 진보정에서 그야말로 적지 보통 적지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예. 그야말로 진보정에서 볼 때는 적지 한 심장이었잖아요. 또 연 두 번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상당한 재밌는 어떤 각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장 소장께서도 종로와 대구 수성갑의 어떤 네. 의미 그리고 그 선거 이후의 어떤 그 행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종로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권 후보로 탄탄대로 가는 거죠. 지면은 뭐 상당히 위상 추락하는 거고 새로운 이제 당대표도 뽑아야 될 것이고 새롭게 대선 후보군을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파 진영이든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위상 차이가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둘 다 어찌됐든 선대위원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지더라도 뭐 당 차원에는 승리를 이끌었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이 이제 일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본인 선거에서는 지고 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황 대표도 질 것이고 통합당도 일당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반론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황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떠한 지위나 위상을 계속 갖고 가기가 힘들 거예요. 예. 보수파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 민심 보면은 뭐 김부겸, 주호영 이분 하는데 대구 지역 뭐 많이 얘기 들어봐도 이미 거기는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큰 전망하는 것 자체가 제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끝났다면 네, 이제 승패가 이미 갈렸다. 예. 대구 민식은 이미 갈렸다라는 그런 의견이 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전망하는 건 무의미해 보이고요.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광진을이에요. 이 오세훈 후보, 고민정 후보 여기 한석이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이기는 쪽이
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광진을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보수 우파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당대표나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 탄탄한 입지를 본인이 공고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선전과 제1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또 광진을에 대한 전망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이 같은데요. 전망이 글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전망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 이길 것 같다가 아니고 네. 그 이후의 어떤 그러니까 그 아무튼 흐름들. 뭐 예. 이 선거라는 게 워낙 예측도 벗어나고 또 과거에 이 경험이 이러이러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정치는 예.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광진들은 뭐 저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이제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무튼 이미지가 상당히 겹치는 거고. 예. 오세훈 후보는 대선 후보였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죠. 네. 이번에 기사회생 하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여권에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더라도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야말로 예측 불허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도 뭐 들쭉날쭉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락뒤차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긴 뭐 그야말로 한번 광진을이 제일 관심적인 것 같아요. 광진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죠. 동작을도 그렇고 많죠. 뭐 나경원, 예, 뭐 맞습니다. 이수진 판사 그쪽도 그렇고. 그 전망은 사실 맞아도 맞아서 재밌는 것 같고 또 틀려도 틀린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꾸 여쭤보고 있고요. 그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자꾸만 지원 유세를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광진을에 지금 여권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분들 다 가가지고 지금 고민정 당선시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이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긴급 생활 자금을 아유 고민정 찍어주면 우리가 이 돈 드릴게요라는 식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최대 막말 같아요. 국민을 정말 너무 무시하고 천박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는 것을 보면은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엔 고민정 후보를 대통령의 입이다. 대통령의 숨결까지 아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급하고 힘든데 꼭 당선시켜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양면이 있어요. 자꾸 여권에서 화력을 집중하니까 고민정 후보는 안 보여요. 여기는 그냥 여당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1년 6개월 전부터 지역을 다졌던 오세훈 후보랑 갑자기 내려와서 자꾸 대통령을 파는 고민정 후보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또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뭐 300석의 의석 중에 광진을도 한 석이고 종로도 한 석인데 어떤 그 한 석이 주는 무게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PK 지역이요. 부울경 지역이 이제 40석 이 지역 후보가 있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35석 정도, 민주당에서는 한 6, 7석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현재 나온 뭐 각 선대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특히 경남의 양산을 이제 김두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고 부산 진갑도 각 부산의 선대위원장인 김영춘, 나동현 후보가 또 서병수 후보가 또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글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난 선거 때 꽤 얻었단 말이에요. 예. 8석이나 얻었어요. 이번에 그 정도는 못 얻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선거전이 출발할 때는 아예 민주당이 이 PK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서 거의 못 얻을 거라는 전망이 그렇죠.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선거전이 점점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여권에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네. 부울경에서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난 선거 때처럼 8석.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부겸 후보 얘기는 했고 그것까지 합쳐 9석이었는데 네. 영남 전체에서 그렇게 못 얻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특히 낙동강 벨트가 있잖아요. 네. 낙동강 벨트에서 지난 선거에 5석이나 얻었어요. 이번에 거기 이제 대통령 이제
집도 있고 대통령 고향도 있고 뭐 이런 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낙동강 벨트가. 거기서 적어도 한 3석이나 4석 정도 얻지 않을까. 그래서 PK 지역에서 그렇게 예.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가 있죠. 네.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이 지역구까지 옮겨서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곳 판세는 좀 어떻게 분위기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양산을 같은 경우는 김두관 후보가 김포에서 이제 옮겨왔는데 예. 네. 김두관 후보야말로 뭐 과거에 리틀 오면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산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동현 후보인데 인지도나 이러면서는 김두관 후보가 훨씬 앞서가는데 어쨌든 그쪽의 이 지역 정서가 어쨌든 이번엔 좀 어쨌든 좀 통합당을 밀어주자 이런 것도 예. 있기 때문에 또 양산시장을 나동현 후보가 했기 했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아요. 호소력이 있을 무조건 거다. 김두관 후보가 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긴다라고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부산 진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용춘 의원하고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붙었는데 네, 만만치 않아요, 두 후보가. 만만치 않죠. 여론조사만 보면은 김용춘 의원이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만약 김영춘 의원이 이기면은 정말 대권 후보 갈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서병수 의원은 그냥 한석 의원 정도 되는 거지 서병수 의원 된다고 해서 뭐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석의 차이 같은데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각 거대 정당의 지역적인 기반에서는 거의 몰표 수준의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나 김영춘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을 어려울 하지 않을까 거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직함을 달지 않고 선대위원장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저는 상당히 싶거든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나쁜 정치적인 계산을 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선대위에 참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대위에서 유기적으로 자, 이 지역 선거 도와주고 메시지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 어떠한 계산을 했냐면 나는 생색은 내고 선거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나랑 인연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총선 후에 내가 대권 후보로 가는 그 길에 예. 같은 동지로 삼을 거야라는 참 나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치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직하게 국민과 민심과 당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께서 왜 저런 선택을 하셨는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제 앞으로 8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 13일 동안의 기간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왔는데 이 공식선거운동을 종료하는 이 시점을 앞두고 두 분께서는 가장 어떤 상황들이 기억에 남는지 이번 총선을 쭉 흘러오면서 그런 지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주시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누구 먼저 어떤 최 지점이 교수님. 생각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소회는 참 이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민주주의를 배제하고는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고 선거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잖아요. 지금 비례정당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비례정당들이 지금 어찌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거대 정당들. 그래서 이런 선거 고쳐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선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퇴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 민주주의는 점점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누군가 될 거, 3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누가 되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우리 국민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선거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제 느낀 이제 인상입니다. 결국은 선거법 개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피할 포함되는 수 거죠. 없는 네. 그런 현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장 소장님.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잘해주셨고요. 저는 막말이라고 봐요. 우리가 나중에 어느 당이 이제 1당이 되고 2당이 됐는지를 회고를 해볼 때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분기점. 누가 어느 시점에서 막말을 해서 지지율이 출렁거렸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많이 출렁거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많이 한 선거 처음 봤어요. 막말 경연대회였어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21대 국회가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말한 분들이 당선될 거 아닙니까? 20대 국회보다 나아지지 않는 21대 국회를 예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20대 국회 현역 의원들이 저희 뉴스리버지에 출연하셔서 여야 공이 최악의 국회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작도 하는 21대 국회를 벌써부터 이렇게 저희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거는요, 그 대선 때문에 그래요. 곧 대선이 있으니까 여야간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정말 더 심한 막말들과 몸싸움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